송견은 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었습니다. 황조의 군대를 무너뜨렸고 채모까지 쫓아냈으며 이제 양양성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적을 발견하자 송견은 장수들을 부르지도 않은 채 30여 명만 데리고 뒤를 쫓았습니다. 말이 빨랐던 송견은 어느새 부하들보다 훨씬 앞서 산길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징소리가 울린 순간 산 위에서는 돌이 쏟아지고 나무 사이에서는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연전연승하던 강동의 호랑이 송견은 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이런 추격을 선택했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이 10번째 이야기 송견의 마지막 전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원소가 기주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은 원술은 그에게 말 1000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거절했죠. 화가 난 원술은 이번에는 형주의 유표에게 군량 20만 석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원소와도 틀어지고 유표에게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원술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송견이었습니다. 원술은 송견에게 편지를 보내 과거 유표가 송견의 귀환 길을 막은 것도 원소의 계략이었다며 유표를 공격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송견에게는 이미 유표를 향한 원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이 무너진 뒤 강동으로 돌아가던 길 유표군에게 포위돼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던 기억이 있었죠. 정보는 원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송견에게 중요한 건 원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귀환길을 막고 군사를 잃게 만든 유표에게 직접 복수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출병 직전에는 송견의 동생 손정까지 나섰습니다. 천하가 이미 어지럽고 강동도 이제 겨우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작은 원한 때문에 큰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송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할 원수가 있다면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사람이었죠. 이 모습을 본 맏아들 손책도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송견은 이를 허락했고 부자는 함께 배에 올라 형주를 향했습니다. 유표는 송견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황조에게 병력을 맡겨 앞을 막게 했습니다. 황조는 강가에 국노병을 숨겨놓고 송견의 배가 가까워질 때마다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송견은 곧바로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배 안에 숨기고 일부러 강가를 오가며 계속 화살을 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사흘이나 이어졌습니다. 황조군은 송견이 접근할 때마다 화살을 쏘았고 결국 가지고 있던 화살을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동안 송견군의 배에는 적이 쏜 화살이 10여만 발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때마침 바람의 방향까지 송견군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송견은 적에게서 얻은 그 화살들을 다시 황조군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송견을 막던 화살이 그대로 황조군을 향해 돌아간 겁니다. 화살을 잃은 황조군이 버티지 못하자 송견군은 곧바로 상륙했습니다. 정보와 황계가 양쪽에서 공격하고 한 당이 뒤를 밀어붙였습니다. 황조는 크게 패해 번성을 버리고 물러났고 송견은 쉬지 않고 그 뒤를 추격했습니다. 황조가 다시 병력을 모아 맞섰을 때는 손책도 아버지 곁에서 갑옷을 입고 창을 들었습니다. 황조의 장수들이 앞으로 나서자 한 당이 맞붙었고 다른 장수가 그를 돕기 위해 뛰어드는 순간 손책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손책의 첫 전투는 단순히 아버지 뒤를 따라온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이미 전장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황조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송견군은 그대로 한 수까지 밀고 올라갔고 이제 유표의 본거지 양양이 가까워졌습니다. 황조가 송견의 기세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유표의 진영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괴량은 성을 굳게 지키며 원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지만 채모는 직접 나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보와 맞붙은 채모는 몇 탑을 버티지 못하고 성으로 달아났습니다. 송견은 마침내 양양을 사방에서 포위했습니다. 여기까지 송견은 거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송견의 본진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던 장수 깃대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한당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군사를 거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송견에게 권했죠. 하지만 송견의 눈앞에는 지금까지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황조를 꺾었고 채모를 몰아냈으며 이제 양양 함락도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에게 깃대 하나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물러난다는 선택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송견은 공격을 더 거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유표에게 괴량이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장수 여공에게 500명을 주고 성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 뒤 현산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에는 돌을 준비한 병사들을 숨기고 숲속에는 국노병을 매복시켰습니다. 누군가 여공을 추격해 온다면 바로 싸우지 말고 산속까지 깊숙이 끌어들인 뒤 한꺼번에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죠. 송견이 직접 쫓아오기를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공은 동문을 열고 병력을 이끌어 빠져나갔습니다. 진영에서 소란을 들은 송견은 곧바로 말에 올랐습니다. 적이 현산 쪽으로 달아났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그는 다른 장수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30여 기만 이끌고 바로 추격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적을 무너뜨렸던 송견에게 도망치는 여공은 또 하나의 패잔병처럼 보였을 겁니다. 송견의 말은 빨랐고 추격이 계속될수록 함께 출발했던 병사들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결국 송견은 거의 혼자 여공의 뒤를 따라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여공은 송견과 단 한 차례 무기를 맞댄 뒤 다시 달아났습니다. 송견은 그대로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산속에 들어서자 여공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송견이 방향을 살피던 순간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산 위에서 돌이 쏟아졌고 숲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렸습니다. 송견은 돌과 화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그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황건적과 싸우고 동탁군과 맞서며 가장 먼저 낙양에 들어갔던 강동의 호랑이는 패배가 이어진 끝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기고 있던 전쟁에서 적을 한 번 더 쫓아간 끝에 생을 마쳤습니다. 매복은 송견 한 사람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오던 30여 명도 공격을 받았고 신호가 올라가자 양양성 안의 병력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지휘관을 잃은 강동군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황계가 황조와 맞붙어 그를 생포했고 정보는 손책을 보호하며 빠져나오다가 여공을 발견해 쓰러뜨렸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야 전투는 멈췄습니다. 손책은 그제야 아버지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송견의 시신마저 유표군이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책은 아버지의 시신을 두고 그냥 강동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 강동군에는 생포한 황조가 있었습니다. 황계는 황조를 돌려주는 대신 송견의 시신을 되찾자고 제안했고 유표와 아는 사이였던 황계가 사자로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유표 역시 송견의 시신을 관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괴량은 이 기회에 손책까지 공격해 강동을 차지하자고 주장했지만 유표는 자신과 가까운 황조를 버릴 수 없다며 교환을 선택했습니다. 손책은 마침내 아버지의 관을 되찾았습니다. 강동군도 싸움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송견은 고가에 묻혔고 장례를 마친 손책은 강도에 머물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 나섰던 17살의 아들은 이제 아버지 없는 강동에서 스스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했습니다. 송견의 마지막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전쟁에서 그는 계속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의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훗날 작은 패왕이라 불리게 될 손책이 남았습니다. 한편 송견이 죽었다는 소식은 장안에도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탁은 자신을 위협하던 큰 근심 하나가 사라졌다며 안도했고 이후 더욱 거리낌 없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런 동탁의 곁에는 이미 그를 무너뜨릴 계략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략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윤과 초선이 어떻게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